제발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노을지는 미지의 우리 아이들의 아빠 절규가 무덤이에요.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 박진수는 골삭기 앞을 막아선 남매를 보며 얼어붙었어요. 해진 옷에 7살 서연과 6살 민준 작은 손으로 무덤을 끼워안은 채 울부짖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그는 죽은 아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3년 전 아들은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회장은 단 한 번도 이곳을 찾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아들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기려왔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을 지키는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회장의 손이 들 떨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날 아침 회장은 비서강 실장과 함께 차에 올랐어요. 목적지는 교회의 한 공업묘지였습니다. 3년 만에 찾는 아들의 무덤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회장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회장님 새 묘역은 이미 확인하셨죠?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명당이라더군. 회장의 대답은 짧았어요. 강 실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흐려졌어요. 3년 전 그날 장례식장에서 본 차가운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사실 회장은 아들의 죽음 이후 한 번도 묘를 찾지 않았어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이정희가 장례 직후 말에게 떠올랐어요. 그 사람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녔어요. 저를 배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은 아들에 대한 모든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밀려왔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바람을 피웠다니. 회장은 아들의 무덤조차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변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었습니다. 잘못을 했어도 더 좋은 곳에 묻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장을 결심한 거였습니다. 차가 묘지 입구에 도착했어요. 회장은 천천히 내렸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어요. 강 실장이 앞서 길을 안냈습니다. 이쪽입니다. 회장님 묘역은 생각보다 안쪽에 있었어요. 회장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곧 아들의 묘기가 보였습니다. 박도연 묘비 앞에 국화한 다달이 놓여 있었어요. 회장은 멈춰서 씁니다. 누가 다녀간 걸까요? 그때 면을 잃는 없었어요. 정은은 장례 후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회장님 굴삭기가 대기 중입니다. 강 실장의 말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업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굴삭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 돼요.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아이가 숨을 털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 땀이 흉언했습니다. 아이들은 굴삭기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작업자가 놀라 기계를 멈췄습니다. 제발 우리 아빠 무덤 건드리지 마세요. 여자아이가 소리쳤어요. 남자아이는 무덤을 두 팔로 깨어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빠 무덤이라고 이 아이들이 도연의 자식이란 말인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기 애들아 강 실장이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여자아이가 동생을 덮과 감싸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세요. 우리 아빠 건드리지 마.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회장은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연의 눈이었습니다. 어릴 적 도연이 딱 저런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지키려 할 때
도연은 항상 저렇게 단단한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인물이 말라왔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회장이 간신히 물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을 더욱 꽉 껴안으며 울 뿐이었어요. 남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의 어린 시절 얼굴이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작은 억어가 들썩였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했죠. 그럼 이 아이들이 그때 생긴 아이들인가? 회장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눈빛은 도연의 눈빛이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만두자. 네, 회장님. 강 실장이 놀라 물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업 중단의 다음에 다시 오지. 하지만 이미 준비가 중단이라고 했어. 회장이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강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들에게 손질을 했어요. 굴삭기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울음을 멈췄어요.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은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자. 회장은 강 실장에게 말했어요. 돌아서려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한 번 더 아이들을 돌아봤어요. 남자아이가 여전히 무덤을 끼워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동생의 등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두 아이 모두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다 해져 있었어요.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회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강 실장도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대체 저 아이들은 누구일까? 정말 도연의 자식일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서 사는 걸까? 왜 저렇게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걸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앞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빠 무덤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떨고 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남긴 건 대체 뭐였니?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회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무덤을 끼워 안고 오는 모습,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도연을 닮은 눈빛.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아침 일찍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그 아이들 알아볼 수 있겠나? 네, 회장님 이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강 실장의 애답은 빨랐어요. 역시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도연의 아이들일까? 만약 그렇다면 왜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점심때쯤 강 실장이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박서연이요. 7세 박민준 남. 이름 밑에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어제 본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갔어요. 현재 성북구 소재 푸른나무 고아원에서 생활 중 3년 전 입소 보호자 없음. 고아원이라니.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연 씨와의 관계는
강 실장이 말을 멈췄어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호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고아원 입소 당시 기록을 보면 강 실장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입소 사유에 붙인 사망 모친 부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붙인 이름이 말해봐 박도연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놓칠 뻔했어요. 도연의 아이들이 맞았습니다. 고아원 측에 따르면 아이들이 자주 묘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요. 매주 회장이 되물었어요. 강 실장이 고개를 끄겠습니다. 네, 고아 원장 말로는 아이들이 아빠 보러 간다고 한답니다.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9년 동안 저 아이들은 매주 도연의 무덤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고아원에 있는 걸까? 며느리는 어디 있고 정희 며느리는 뭐라고 하던가? 회장이 물었습니다. 강 실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며느리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장례 후 이사를 갔다고만 들었습니다. 주소는 찾아보겠습니다만 아마 강 실장이 말을 흐렸어요. 회장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일부러 연락을 끄는 거예요. 더 조사가 필요하신지요? 아니, 됐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더 이상 서류로는 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고아원 주소 알지? 네, 회장님 가세.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푸른 나무 고아원은 낡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회장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네요. 강 실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구석 벤치에 서연과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둘이서만 조용히 있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준을 뒤로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회장은 멈춰섰습니다. 너희들 이야기 좀 하고 싶구나. 우리 아빠 무덤 건드리러 온 거예요.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너희가 궁금해서 우리가 왜 궁금해요?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서연의 말에 회장은 가슴이 찰렸습니다. 어른들은 거짓말쟁이. 이 아이는 대체 어떤 일을 겪은 걸까요? 민준이 누나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회장을 보더니 다시 숨었습니다. 너희 아빠가 도연이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장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나는 도연의 아버지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이다. 그럼 왜 우리를 몰라요? 할아버지면 우리를 알아야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할아버지라면 손주를 알아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너희가 있는 줄 몰랐어. 어른은 다 똑같아요. 약속하고 안 지켜요. 서연이 돌아서 씁니다. 민준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잠깐 누가 너희를 여기 데려왔니?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멈췄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빠 아는 이모요. 데려다 줄게 했는데 안 왔어요. 그 이모가 누군데 몰라요.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 깨 떨렸어요. 그냥 아빠가 안 온다고 했어요. 다시 안 온대요.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이었어요. 며느리가 이 아이들을 버린 거예요. 서연과 민주는 그대로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회장님,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네, 가자. 차로 돌아오는 길 회장은 서연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약속하고 안 지켜요. 도연이 아이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정희는 왜 아이들을 버렸을까?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회장은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도연의 유품이 떠올랐어요. 장례 후 며느리가 보낸 상자가 창고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고는 어두웠어요. 회장은 불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박스 하나가 보였어요. 도연 유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박스를 들고 서재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가지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회장은 하나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도연이 즐겨 입던 셔츠 시계 지갑, 그리고 박스맨 밑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어요. 회장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겼어. 도연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서연 민준이기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2016년 3월 1일 수준이를 다시 만났다. 대학 때 사귀던 첫사랑이었다. 5년 만이었다.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쳤다. 여전히 예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2016년 6월 15일 수준이와 자주 만나고 있다. 아버지께서 정희와 결혼하라고 하신다.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수준에게 있다. 2016년 9월 3일 수준이가 임신했다. 내 아이다. 기쁘면서도 두렵다.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수준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회장은 숨을 멈췄어요. 도연이 결혼을 원했던 거예요. 자신이 막았던 거였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아버지께서 정희와의 결혼을 강력히 밀어붙이신다. 거부할 수 없다. 수준에게 미안하다. 아이짝은 꼭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1월 15일 서연이가 태어났다. 내 딸이다.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꽉 잡았다. 눈물이 났다. 수준이는 출산 후 몸이 많이 약해졌다. 지병이 있다고 했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멈췄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8년 8월 21일 민준이가 태어났다. 아들이다. 서연이가 이제 동생을 봤다. 아빠 동생 예뻐요 라고 말했. 하지만 수준이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걱정이다. 2019년 3월 12일 수준이가 세상을 떠났다. 지병이 악화됐다. 마지막까지 아이들 걱정만 했다. 꼭 잘 키워주라고 했다. 약속했다. 아이들을 데려와야 한다. 2019년 5월 2020년 9월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러 간 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이 자꾸 언제 같이 살아요? 라고 묻는다. 마음이 아프다. 2020년 10월 1일 아버지께서 정희와 결혼하라고 하셨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희에게 솔직히 말했다. 내게 아이들이 있다. 결혼 전에 나온 아이들이다. 정희가 화를 냈다. 그런 걸 이제 말해요? 그만해. 하지만 결혼은 진행됐다. 집안의 압력 때문이었다. 2020년 10월 25일 정희와 결혼했다. 결혼식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서연이와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다. 2020년 12월 1일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우리 아이로 키우자고 정희에게 말했다. 정희는 겉으로는 동의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갔다. 2021년 1월 9월 정희가 아이들에게 차갑게 대한다. 서연이가 엄마 무서워이라고 했다. 민준이는 말도 잘 안 하려 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회장은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도연의 그룹 점점 잘 박해졌습니다. 2021년 10월 5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정희와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을 학대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정희가 소리쳤다. 당신은 그 애들만 챙겨.
나는 뭐예요? 한테 싸움이 커졌다. 2021년 10월 15일 결심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따로 살아야겠다. 이혼을 요구했지만 정희가 거부했다. 당신 혼자 나가세요. 재산은 하나도 못 가져가요. 2021년 10월 18일 더 이상 미룰 수 없. 내일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겠다. 서연이와 민준이를 정식으로 내 아이로 인정받고 싶다. 떳떳하게 키우고 싶다. 아버지의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제 피를 나는 자식입니다. 거기서 글이 끝났어요. 도연은 다음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장은 노트를 덮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내 결혼을 막았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회장은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무너졌어요. 도연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건 자신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도연의 사랑을 막았던 건 자신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회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을 닫고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도연의 글을 한자 한자 읽었어요. 아버지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회장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미안하다. 도연아, 내 말이 맞았다. 그리고 정이 내가 내 손주들을 그렇게 되었구나. 회장은 노트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도연의 일기를 다시 읽었어요. 읽을수록 가슴이 아습니다. 아들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저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을 보며 회장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연이가 엄마 무서워요. 라고 했다. 민준이는 말도 잘 안 하려 한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가 내 손주들에게 그런 짓을 했다니. 하지만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은 후회였습니다. 도연의 첫 문장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아버지께서 정희와 결혼하라고 하신다. 모든 게 자신에게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도연이 수진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자신이 허락했다면, 아니, 최소한 아들의 말을 들어주기라도 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회장은 일기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도연의 글씨를 따라가며 읽었어요. 서연이가 태어난 날, 민준이가 처음 아빠라고 부른 날, 아이들과 공원에 간 날, 도연은 행복했던 거예요.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글씨체도 그날만큼은 힘이 있었어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2019년 페이지를 넘기다 회장은 멈춰섰어요. 수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도연의 그릇 달라졌어요.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문장도 짧아졌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혼자서는 안 되는데,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하는데,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회장은 그 페이지들을 오래 바라봤어요. 도연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인 자신에게 조차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이 그런 아버지였으니까요. 일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내용은 어두워졌습니다. 정희와의 갈등,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도연의 고민이 글에 묻어났어요. 특히 2021년 들어서는 거의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도연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글씨도 점점 흐트러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은 2021년 9월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집에 갔더니 민준이가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정희에 뭐라고 했다는데 말을 안 한다. 서연이도 입을 다물었다. 두 아이 모두 겁먹은 얼굴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6살, 5살 아이들이 겁에 질려 있었던 거예요. 10월로 넘어가자 글이 더 잘 박해졌습니다. 정의와 크게 싸웠다. 아이들을 학대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정의가 소리쳤다. 당신은 그 애들만 챙겨. 나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 정의에게도 미안하다. 하지만 아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와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였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내일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겠다. 서연이와 민준이를 정식으로 내 아이로 인정받고 싶다. 떳떳하게 키우고 싶다. 아버지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제 피를 나는 자식입니다. 회장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내일,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다음 날 사고를 당했어요. 자신에게 모든 걸 말하려던 바로 그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그날 우연치고는 너무 잘 묘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불행한 우연이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버렸던 것, 거짓말을 했던 것, 유산을 챙겨 도망친 것, 그 여자라면 혹시 회장은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추측만으로는 안 됩니다. 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점심때쯤 강 실장이 서재로 찾아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서울을 떠난 것으로 보였어요. 장례 직후 계좌에서 큰 금액을 인출했고 그 후로 행적이 끊겼습니다. 유산을 챙기고 도망친 거였어요. 강 실장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아원 기록이었어요. 아이들을 입소시킨 사람 이름이 김정희로 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버린 거였어요.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소 당시 기록을 읽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 없음 부친 사망, 입소 사유 양육 불가 차가운 문장들 뒤에 아이들의 눈물이 보였어요.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어. 아이들이 오늘 아침부터 밥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제 회장을 만나고 나서부터래요. 서연이가 계속 동생만 챙기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무 먹는다고 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철용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서였어요. 회장은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원장이 안내를 받아 이의 쑥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작은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어요. 잠시 후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어요. 서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경계하는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너희 걱정돼서 왔다고. 밥을 안 먹는다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문을 다 들여 했습니다. 회장이 재빨리 문을 잡았어요.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싫다고 어른들은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말만 하고 가버린다고 했어요.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어제 자신은 말만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또 상처를 줬던 거예요. 회장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보여줬어요. 내 아빠가 쓴 일기라고 너희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표지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아빠 글씨라고 중얼거렸어요. 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누나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어요. 들어가도 되겠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일기를 읽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2층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만 밝았어요. 회장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이들도 조심스럽게 앞에 앉았어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태어난 날, 도연의 기범이 글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준도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계속 읽었어요. 도연이 아이들과 보낸 시간들, 주말마다 만나러 갔던 이야기들, 서연이가 처음 걸었던 날, 민준이가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날,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웃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라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공원 갔어요. 라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에게도 그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 아빠와 함께였던 날들. 회장은 한참을 읽었습니다. 목이 메웠어요. 중간중간 멈춰야 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읽었어요.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그리운 눈물이었습니다. 아빠를 만나는 것 같은 눈물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읽었어요. 아버지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제 피를 나눈 자식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일기장을 덮었어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 아빠를 힘들게 했다고, 할아버지 때문에 아빠가 너희와 떳떳하게 살 수 없었다고.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자기들을 사랑했다고 말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래, 아빠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너희를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지라도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손을 만졌습니다. 울지 말라고 했어요. 회장은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도 천천히 다가왔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을 놓았습니다. 배고프지 않냐고 물었어요. 밥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끌어갔어요. 민준도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회장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천천히 조금씩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게 도연에게 하는 진짜 약속이었습니다. 회장은 아이들과 함께 고아원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한 식당이었어요. 서연과 민주는 회장 양옆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던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회장이 배고프지 않냐고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비싸다고 했어요.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7살 아이가 돈거정을 하다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사줄 테니 먹고 싶은 거 다 시키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이냐고. 회장은 고개를 끌어갔습니다. 뭐든지 다 괜찮다고 했어요. 불고기와 된장찌개, 계간찜을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아이들은 정신없이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회장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3년 동안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고아원에서 배는 골치 않았겠지만 따뜻한 밥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천천히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더 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 밥풀이 묻어 있었어요. 회장은 냅킨으로 서연의 입을 닦아줬습니다. 서연이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파도 이렇게 해줬다고.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빠가 오는 날은 좋았다고 했어요. 주말마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도 가고 밥도 먹었다고. 민준이 아플 때는 밤새 병원에 있었다고 했어요. 회장은 고개에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그랬구나. 혼자서 아이들을 돌봤군. 근데 어느 날부터 안 왔다고 서연이 말했어요. 이모가 왔다고 했습니다. 아마는 이모래요. 차를 타고 이곳에 왔다고 했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 이모가 뭐라고 했냐고.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빠가 뭔데 갔대. 다시 못 온대요. 여기서 살래요. 민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가 울었다고. 아빠 보고 싶다고 울었대요. 근데 이모가 화냈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주었어요. 정이었습니다. 분명 정이가 아이들을 여기 버리고 간 거였어요. 그 이모 얼굴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무서웠다고 했어요. 소리를 질렀다고. 아빠 따라가지 말래요. 여기가 집이래요. 말 안 들으면 혼난대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전이 식사를 마치고 고아원으로 돌아왔어요. 회장은 원장실로 갔습니다. 원장이 차를 내왔어요.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장님께 여쭤볼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 일을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한다고 했어요. 3년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여자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대요.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래. 자신도 사정이 어려워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고 했대요. 그 여자 이름을 물었습니다. 원장이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있다고 했어요. 금정이라고 적혀 있대요.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면을 이었어요. 면을 이가 직접 왔던 거예요. 그때 아이들 상태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많이 겁먹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큰 아이가 서연이가 동생을 꼭 안고 있더래요. 울지도 않고 말도 안 했대요. 그 여자분이 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대요. 아빠가 데리고 올 거라고 믿었나 봐요. 회장은 고개를 떨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원장이 말했어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않았대요. 서연이가 계속 민준이만 돌봤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냐고 물었어요.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둘이만 있으려 한대. 토요일마다 묘지에 가는 것도 그래서 허락했대요. 그게 아이들한테 유일한 위로거든요. 회장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께서는 아이들과 어떤 관계냐고 친할아버지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몰랐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알게 되셨다니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는 좋은 아이들이래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서로를 잘 돌봤대요.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친할아버지시니까요. 다만 법적 절차가 필요하대요. 후견인 지정이나 양육권 같은 것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원장이 대답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다고 필요한 서류는 준비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회장은 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연락하라고 했어요. 손주들 양육권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이 대답했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며느리에 대해 조사하다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뭐냐고 물었어요. 도연 씨 사고 당일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각 실장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회장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도연 씨 휴대폰 통화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며느리와 통화가 여러 번 있었대요. 회장은 기록을 자세히 봤어요. 2021년 10월 19일 도연이 사고를 당한 날이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8시 15분, 세 번의 통화가 있었어요. 통화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건 갈 수 없다고 했어요. 다만 이상한 게 더 있다고 했습니다. 강 실장이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사고 직후 며느리가 대형 병원이 아닌 작은 병원으로 이송을 지시했다는 기록이 있대요. 회장의 눈빛이 흰했어요. 뭐라고 물었습니다. 강 실장이 설명했어요. 구급대원 보고서를 해요. 며느리가 전화로 가까운 병원으로 가라고 지시했대요.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대학 병원이 있었는데도요. 회장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라고 물었습니다.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 일부러 늦게 치료받게 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대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감쌌어요. 더 조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기록, 병원 기록 전부 다요. 강 실장이 대답했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쪽에도 연락해보라고 했어요. 사고 재조사가 가능한지 강 실장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정의가 일부러.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지만 의심은 지울 수 없었어. 며느리는 아이들을 버렸던 여자였습니다. 도연을 배신했던 여자였어요. 거짓말로 회장을 속였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라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추측만으로는 안 돼. 저녁이 되어 회장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도연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내일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겠다. 내일,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날 세상을 떠났어요. 회장은 페이지를 뒤로 넘겼습니다. 그러다 빈 페이지 뒤에 뭔가 끼워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꺼내봤어요. 도연과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공원 같은 곳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서연과 민준이 도연의 양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 2021년 10월 11일 우리 가족 행복한 하루.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 도연아, 내가 지키려던 가족이구나. 이렇게 행복했구나. 그런데 9일 후 도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연일까요? 회장은 사진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알고 싶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그랬다면, 만약 며느리가 일부러 그랬다면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만약 먼저 아이들부터 지켜야 해. 그게 먼저야.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강 실장에게 말했어. 내일 변호사 만나는 거 최대한 빨리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손주들을 하루 빨리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회장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도연의 웃는 얼굴이 보였어. 기다려라. 도연아,
아버지가 내 아이들을 지킬게. 내 손주들을 반드시 지키마. 그리고 진실도 밝혀낼 거야.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두르지 않고 회장은 사진을 일기장 안에 넣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에는 작은 빛이 켜졌습니다. 손주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손주들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고아원 입소기록, 도연의 일기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강 실장이 차를 준비했어요. 변도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회장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15층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의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김영수 변호사였어요. 강 실장이 미리 연락해둔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 실장에게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다고 했어요. 손주분들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으시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친할아버지시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후견인 지정 신청, 가정법원 허가 아이들, 의견 청취, 복잡한 절차였지만 회장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메모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마르면 한 달 늦어도 2달 안에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2달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고아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하지만 법적 절차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며느리분과 연락이 닿느냐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행방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며느리분 도 아이들의 법정 대리인이거든요. 회장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 여자가 아이들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고아원에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고 고아원 기록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 여자 이름으로 아이들을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 기록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다고 했어요. 아동 유기지로 고소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 여자를 찾아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소장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은 1시간 정도 걸렸어요. 회장은 필요한 서류들을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변호사가 약속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회장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회장은 생각에 잠겼어요. 2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동안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주 찾아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해야 했어요. 1층 로비에 내려와 강 실장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로 걸어가는데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노무현 씨 사고권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회장은 걸음을 멈췄어요. 사고권, 어제 본 그 이상한 기록들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 여러 통화 작은 병원으로의 이성지 씨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의문자들이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추측일 뿐이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보류하자고 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온 다음에 생각하자고 했어요. 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정말 그랬을까? 일부러 도연을 위험에 빠뜨렸을까?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없어 확실한 게 있어야 해.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차에 올랐었습니다. 강 실장이 물었어요. 어디로 가시겠냐고.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고아원으로 가자고. 아이들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한 건 점심시간 무렵이었어요. 아이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멀리서 지켜갔어요. 서연과 민준이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떨어져 있었어요. 둘이서만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동생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어요. 민주는 누나가 준 반찬을 먹었습니다. 두 아이들은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서연과 민주는 웃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아팠어요. 7살, 6살 아이들이 저렇게 조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원래 그 나이 아이들은 뛰어놓고 웃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 아이들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를 지키느라 어린 시절을 잃어버렸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도 천천히 따라갔어요. 서연과 민주는 구석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지만 두 아이들은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회장이 이가 갔습니다. 서연이 먼저 알아봤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조용히 불렀어요. 민준도 일어나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제보다 눈빛이 조금 밝았어요. 함께 앉았습니다. 벤치는 좁았지만 세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 있었어요. 회장은 두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밥 잘 먹었냐고 물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먹었다고 했어요. 회장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고. 너희를 할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라고 했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두 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오후 걸린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빨리 데려가고 싶다고 했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데려가는 거냐고, 거짓말 아니냐고 물었어요. 회장이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배신당했으면 이렇게 물을까요? 저 회장은 민준을 안았어요. 거짓말 아니라고 했습니다. 약속한다고 말했어요. 서연이 새끼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하자고 했어요. 회장은 서연의 작은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도장 찍고 확인했어요. 민준도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민준과도 약속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회장은 아이들과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옷깃을 염려줬어요. 동생을 챙기는 모습이 야무졌습니다. 회장은 생각했어요. 저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을 돌려줘야 한다고,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동생을 챙기지 않아도 되게 해줘야 한다고, 그게 도연이 원했던 거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회장은 고아원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배우겠어요.
내일도 오냐고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주 올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회장은 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고아원에 들르겠다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도연이 생각났어요. 도연도 이런 노을을 봤을까? 아이들과 함께 이런 하늘을 봤을까? 회장은 도연의 마지막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공원에서 찍은 세 사람의 사진 행복해 보였던 그 순간, 그리고 9.25 도연은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너무 그냥 겉작스러웠습니다. 어무 그냥 우연이었을까? 하필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하려던 그날, 하필 그 시간에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생각하지 마.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야.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의 불편함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야 할 진실이었어요. 도연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회장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킨 다음 그때 진실을 찾아보자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회왕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도연의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아버지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회장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늦었지만 아버지가 내 아이들을 지킬게. 내가 지키려던 사랑을 내가 이어갈게. 회장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짐의 눈물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매일 고아원을 찾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 정도만 머물렀어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장은 더 오래 머물렀어요. 점심을 함께 먹고 책을 읽어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연과 민준도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계속 올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회장이 약속을 지키자 아이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는 할아버지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고아원에 갔을 때였어요. 민준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라고 크게 불렀어요. 다른 아이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웃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구나. 서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항상 긴장하지 않았어요. 동생만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도 했어요. 회장이 오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마당을 걸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장도 변화를 알아챘어요. 어느 날 회장을 불러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밝아졌다고 했어요. 특히 서연이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항상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이는데요. 회장님 덕분이라고 원장이 말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한편 법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가 주기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서류가 접수됐다고, 법원 심리 날짜가 잡혔다고 알려졌습니다. 회장은 조급한 마음을 누르며 기다렸어요. 아이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할아버지 집에 가냐고 자주 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장이 서재에 앉아 있을 때 강 실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강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며느리 이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변호사를 통해 보낸 문서였어요. 아이들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와서 3년 동안 아이들을 버려두고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한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서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한대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 여자에게 아이들을 넘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 실장이 고개를 끄겼어요. 변호사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주목을 주었습니다. 왜 지금인가? 회장은 생각했어요. 정희는 3년 동안 아이들을 내버려뒀습니다.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뭘까? 회장은 알 것 같았어요.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이 아이들을 정식 손주로 인정하면 유산 분배가 달라졌어요. 정의가 받을 몫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아니라 돈이 문제였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끝까지 돈이군.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급히 만나자고 했어요.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정의 측 주장을 설명했어요. 법적으로는 정의도 아이들의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생모는 아니지만 법적 배우자였으니까요. 하지만 회장에게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의의 아동육이 사실을 증명하면 된대요. 고아원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의가 직접 아이들을 버렸다는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방임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의가 아이들을 어떻게 되었는지 밝히라고 했어요. 변호사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정의와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도연히 지키려던 아이들을 정의에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 심리가 열렸습니다. 회장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어요. 반대편에 정의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 본인은 없었어요. 변호사만 보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정의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의는 법적 보호자라고 추정했어 아이들을 돌볼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들을 맡겼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회장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구하원 기록을 제출했어요. 정의가 아이들을 입소시킨 날짜, 그때의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없음으로 기재했다는 사실도 밝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았다는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의 측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3년 동안 아이들을 방임했느냐고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나아졌다고 추정했어요. 회장 측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의가 도연의 유산을 받았다고 밝혔어요. 경제적 어려움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일기장 일부를 제출했어요. 정의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내용이 적힌 부분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일기장을 읽었어요. 오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양측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심리 날짜를 잡고 아이들의 의견도 청취하겠다고 했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회장은 법정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판사가 일기장에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이 법정에 나와야 했어요. 판사 앞에서 누구와 살고 싶은지 말해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야 했어요. 다음 주에 법원에 가야 한다고, 판사님이 너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했어요. 서영과 민준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회장을 보고 달려왔어요. 할아버지라고 반갑게 불렀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을 다녀왔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함께 앉았어요. 회장은 아이들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에 법원에 가야 한다고, 판사님이 너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회장은 대답했어요. 누구와 살고 싶은지 물어볼 거라고. 할아버지랑 살고 싶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살고 싶은지 물어본대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아버지랑 못 사는 거냐고.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려고 법원에 가는 거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할아버지랑 살고 싶다고 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랑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랑 살 거라고 했습니다. 회장은 두 아이를 안았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너희랑 살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너 법원에 다른 사람들 온다고 말했습니다. 아빠와 결혼했던 이모가 온대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모니하고 물었어. 우리 여기 데려온 이모니하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이모라고 했어요. 서연이 민준이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이 떨고 있었어요. 무섭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은 두 아이를 꼭 안았어.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아무도 너희를 데려가지 못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할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어요. 회장도 울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겪어야 할 일이 너무 가혹했어요. 하지만 이겨내야 했습니다. 함께 이겨내야 했어요. 회장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아이 지키겠다고. 해가 질 무렵 회장은 고아원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서연과 민준이 창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차에 올랐었습니다. 강 실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재판 잘 될 거라고 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말했어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돈보다 강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차는 저녁 어스름 속을 달렸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도연도 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 아버지를 믿고 있을까?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기다려라, 도연아. 아버지가 대 아이들을 지킬 테니.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밤잠을 설쳤어요. 내일이면 아이들이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했어요. 7살, 6살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어요. 꿈을 꿨습니다. 도연이 나타났어요. 젊은 시절의 도연이었습니다. 회장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회장은 꿈속에서 아들을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사라졌어요. 회장은 그 자리에서 깼습니다. 아침이 밝았어. 회장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세웠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도연을 잃고 3년 손주들을 찾고 한 달, 그 시간이 회장을 늙게 만들었습니다. 강 실장이 차를 준비했어요. 먼저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고아원에 도착하니 원장이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원장이 준비해준 옷이었습니다. 회장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준비됐냐고 물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민주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회장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무섭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은 민준을 안아들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옆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은 회장 양 옆에 앉았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회장은 두 아이의 작은 손을 느꼈습니다. 이 손을 놓치면 안 됐어요.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은 아이들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앞에서 잠시 기다렸어요. 회장은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판사님이 물어보시면 솔직하게 대답하면 된다고 했어요. 누구와 살고 싶은지, 왜 그런지 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판사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에 변호사들이 자리했어요. 그리고 한쪽에 정의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의 본인은 이번에도 오지 않았어요. 회장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이들이 정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여자 얼굴을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할까요? 회장은 아이들을 의자에 앉았어요.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어 떨리는 발걸음으로 판사 앞으로 갔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이름이 뭐냐고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박서연이라고 했어요. 판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사냐고 고아원이라고 서연이 대답했어요. 얼마나 살았냐고 물었습니다. 3년이라고 서연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어요. 누가 너를 고아원에 데려갔냐고 서연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이모로 했어요. 그 이모가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그 이모 이름을 안 하고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판사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행복했냐고 서연이 대답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외로웠다고 말했어요. 아빠가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물었어. 지금은 누구와 살고 싶으냐고. 서연이 회장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할아버지여 할아버지랑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판사가 물었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매일 찾아와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을 돌려보냈어요. 다음은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 일어났어요. 더 떨고 있었습니다. 판사 앞으로 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판사가 민준에게도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박민준이라고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누나랑 같이 고아원에 사냐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누나랑 같이 산다고 했어요.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와 살고 싶으냐고. 민준이 회장을 돌아왔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좋아요. 할아버지가 우리 안아줘요. 할아버지가 약속 지켜요. 민준이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아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두 아이들은 회장 곁으로 돌아왔어요. 회장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잘했다고 속삭했어요. 정말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희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론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증언이 너무 명확했어요. 변호사는 경제적 능력을 이야기했어. 정의가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고 추정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최종 발언을 했어요. 아이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방음도 심각하다고 했어요. 판결은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서며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잘 됐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아이들 편이었다고 말했어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길 바란다고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데려다 줬어요. 서연과 민주는 지쳐 있었습니다. 긴장했던 시간이었어요. 회장은 아이들을 달아줬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다고 말했어요. 용감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회장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속 지켜요. 민준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얼마나 많이 배신당했으면 약속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저녁이 되어 회장은 묘지로 향했습니다. 도연의 무덤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묘지는 조용했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무덤을 비쳤어요. 회장은 도연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박도연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미안해. 내가 사랑한 사람을 막았어. 내가 지키려던 아이들을 외면했어. 너를 힘들게 만들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가문을 지키려다 가족을 잃었구나. 체면을 차리려다 사랑을 버렸구나. 아버지가 잘못했어. 내가 울었어. 사랑은 죄가 아니었어. 회장은 묘비의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회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 둘 뜨기 시작했어요. 도연도 저기 있을까? 아버지를 보고 있을까?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 아이들 잘 지킬게. 아버지가 끝까지 책임질게. 묘비 앞에 국화한 송이를 놓았어요.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요. 차로 걸어가는데 뒤돌아봤습니다. 노을빛이 무덤을 감싸고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회장은 생각했어요. 이제 조금씩 빚을 갚는 거라고, 도연에게 아이들에게 진 빚을 갚는 거라고, 남은 생은 그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강 실장이 물었어요. 어디로 가시겠냐고. 회장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자고. 아이들 방 준비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2주 후면 판결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모든 걸 준비해야 했어요.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정희도 저 불빛을 보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아이들 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도연의 방 옆에 준비한 2개의 방을 봤습니다. 서연이 방과 민준이 방 새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책상과 옷장도 준비됐습니다. 장난감도 가득했어요. 회장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 회장은 그러길 바랐습니다. 이 방에서 아이들이 웃고 뛰어넘기를 바랐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도연아, 보고 있니? 아버지가 약속 지킬게. 내가 못다한 사랑을 아버지가 이어갈게. 2주가 지났습니다. 판결 날이었어요. 회장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모든 게 결정됐어요.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빼앗길지.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어요. 몇 번이나 다시 매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을 거야. 반드시 이길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강 실장이 차를 준비했어요. 먼저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고아원에 도착하니 서연과 민준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회장을 도자 2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달려와 앉았어요.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오늘 잘 될 거라고 속삭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회장은 2아이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법정에 나오지 않기로 했대요. 변호사만 참석한대요. 회장은 안도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여자를 보지 않아도 됐어요.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후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어요. 판사가 서리를 펼쳤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말했어.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했어요. 이제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정의도 보호자의 지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방임은 심각하다고 했어요. 아동복지법상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의사도 명확하다고 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박서연, 박민준에 대한 친권자를 박진수로 지정한다고 했어요. 정의의 양육권은 박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겼습니다. 아이들을 지켰어요. 법정이 술 넘었습니다. 변호사가 회장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돌아봤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라고, 이제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민준이 할아버지 얘기 안겼습니다. 울었어요. 서연도 울었습니다. 회장도 눈물을 흘렸어요. 세 사람은 법정 안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따뜻한 박수 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회장은 아이들 손을 잡았어요. 이제 고아원으로 가서 집을 싸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고아원에 도착했습니다.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좋은 집으로 가게 돼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동안 아이들을 돌봐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도연의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서연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거예요. 회장은 가방에 집을 넣었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끝났어요. 다른 아이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서연과 민준을 안아줬어요. 잘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도 민준도 친구들에게 인사했어요. 고맙다고 건강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년을 함께 보낸 친구들이었습니다. 원장이 서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너희가 그린 그림들이라고 했습니다. 기념으로 가져가라고 말했어요. 서연이 상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원장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어요. 고아원을 나섰습니다. 회장은 뒤돌아봤어요. 3년 동안 아이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회장은 아이들 손을 잡고 차로 걸어갔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었어. 할아버지 집이 어떨까 궁금했을 거예요. 회장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방이 준비돼 있다고 예쁜 방이라고 했어요. 30분쯤 달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큰 집이었어요. 아이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것을 김복도 아이들은 둘이 번거리며 집안을 구경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방 2개 앞에 섰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서연이 방 저게 민준이 방이라고 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새 침대와 책상이 있었어요. 장난감도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둘러봤어요. 침대에 앉아봤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책상을 만져봤습니다. 깨끗했어요. 그리고 창문으로 갔습니다. 바깥을 외다봤어요. 정원이 보였습니다. 나무가 있고 꽃이 피어 있었어요. 민준도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장난감을 만져봤어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로봇도 있었어요. 민준이 로봇을 들어 올렸습니다. 신기한 표정이었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마음에 드냐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라고 언제든 뛰어놀아도 된다고 했어요. 큰 소리로 웃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준비하라고 한 거였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불고기, 계란말이, 감자탕.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아이들 그릇에 밥을 담아줬어요. 반찬도 올려줬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냐고 물었어요. 서연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고 했어요. 식사를 하며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 밥을 먹는 모습,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도연이 원했던 거구나. 회장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밤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시키고 잠옷을 입혔어요. 서연과 민준이
각자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어요. 입을 덮어줬습니다. 회장이 물었어요. 편하냐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잘 자라고 내일 아침에 보자고 했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회장은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천만에라고 했습니다. 민윤에게도 같은 말을 했어요. 민준도 고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두 방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 이제 이 집에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발소리가 울릴 거예요. 회장은 도연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대로였습니다. 3년 전 그대로.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도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도연이었어요. 회장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약속 지켰어. 내 아이들 데려왔어. 이제 할아버지가 잘 키울게.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미안했어. 내가 힘들 때 곁에 없었어. 내가 사랑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사랑은 죄가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편히 쉬어. 아버지가 내 목까지 내 아이들과 함께. 노을이 질물역. 회장은 묘지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연에게 인사하고 싶었어요. 무덤 앞에 섰습니다. 국과 한 답을 놓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노을이 무덤을 비쳤어요. 붉은 빛이 따뜻했습니다. 회장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걸어 나오는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앞만 보고 가야 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남은 생은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웃음소리 가득한 집을 만들겠다고, 그게 도연에게 하는 마지막 약속이라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2층 올라갔어요. 아이들 방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서영과 민준이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서재로 갔습니다. 도연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더. 아버지,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회장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 별이 총총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었다. 남은 생은 그 사랑으로 살겠다. 노을빛이 서재를 물들였습니다. 회장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래층에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웃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회장은 일기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어요. 복도를 걸어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침대에 눈을 감았어요.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회장도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자라, 도연아.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야.